네, 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YJ입니다. 네, YJ고요. 네, 지금 기관 투자 쪽 관련 내용들 계속 하는 중이고 파트 1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 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장기적인 자산 클래스 배분에 대한 부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TAA라고 하고요. Tactical Asset Allocation 보통 1년 이내 단기적인 미세 변동이라고 할 수 없죠.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의 추가 변동을 말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 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게도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곳이 이런 대체 투자 아니면 자산 배분, 뭐 롱텀 투자 관련 되게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 자주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만든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아마 2012년, 2020년 훨씬 전이죠. 그때 만들어진 이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연금연구원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네, 이 자료고요. 네. 보죠. 예, 지금 전체 내용은 다 사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주로 발췌했고, 뭐 그래프는 제가 만들었고 설명은 제가 하는 거지만 가져왔고요. 예, 그래서 참조 부탁드려요. 일단 자산군, 에셋 클래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기존에 제가 이 전 시간에 했을 때 뭐 주식 채권이 있으면 둘 간의 상관계수가 뭐 1이면 뭐 포트폴리오가 50% 하면 여기가 나오고, 상관계수가 있으면 뭐 이 정도고, 뭐 1이 마이너스 1이면 뭐 이렇다 이런 일 했었잖아요. 이런 주식 어떻게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주식이지만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이게 뭐 주식들의 뭉치, 주식들의 전체 합, 주식 클래스, 이거를 채권들의 전체 합, 채권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당 뭐 연기금,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의 주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 전체 클래스를 지금 주식이라고 이제 표시했고요. 뭐 투자 자산 부채에 보면 여기에 투자 주식이 엄청 많이 있을 거면 주식 전체를 말한 거고, 채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좀 자산군이란 것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걸로 구분하면 현재로서는 뭐 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현금 분리되고, 추가적으로 뭐 국민연금 보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런 식으로 국내 해외를 추가적으로 분류해서 뭐 그 정도로 그러면 6, 7개 클래스가 나오려나요? 뭐 명확하진 않지만 현금은 사실은 그냥 따로 있는 거고, 이런 클래스를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그런 것이고요. 이런 자산군, 에셋 클래스를 분류하는 기준은 결국 위험과 수익이 유사한 녀석들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 채권이라는 거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미세 변동, 플러스 되면 그대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즉각적인 손해와 이익이 반영되는 자산이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웬만큼 하락할 때까지는 사실은 따박따박 6%짜리 채권은 대박나도 6%고 쪽박나도 6%. 그래서 꾸준히 가는데 뭐 많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럼 충당금 개념이 있는 그런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좀 다르죠. 대체 투자는 또 대체 투자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고요. 그런 어떤 리스크 리턴이 유사한 애들을 하나의 묶은 것이 자산군 에셋 클래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TA의 SA는 자산군 간의 배율, 뭐 70%, 20%, 10%가 그런 걸 정하는 거지, 이 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냐, 현대차를 사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상위적인 클래스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성에 따른 자산군들은 자산 배분이라는 프로세스 및 그리고 나서 자산 배분 결과에 활용되어 효율적 투자에 대한 도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어떠한 뭐 제일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겠죠. 뭐 결국 분산 효과도 제일 많이 이용해서 리스크를 제일 저감하고, 뭐 수익률이 있다면 더 수익률 높은, 동일 리스크라면 더 수익률 높은, 또는 더 포트폴리오에 뭐 분산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산군 위주로 해서 최효율의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주식은 투자 위험이 높지만 수익률 역시 투자 위험 반영이 높은, 그래서 대충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리턴이 수익이고 리스크 표준 펼쳐진 게 위험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런 주식 클래스가 있을 거고, 채권은 투자 위험 리스크도 좀 낮은 편이고 기대 수익률도 낮아서 뭐 이렇다는 거고요. 채권이고, 대체 투자는 이런 주어진 위험, 사실은 이건 좀 3차원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사실 여기 표현할 수는 있는데, 주식 리스크 리턴으로 뭔가 표시가 되는 게 3차원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그런 느낌이 대체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대체 투자는 뭐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 보실까요? 주식 채권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주식과 채권 간의 상관계수가 1일 때고 웬만하면 상관계수는 1보다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은 동일 6%를 투자해도 조금 더 낮은 리스크로 더 리스크를 감소한 게 실제적으로 주식 채권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2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체 투자를 추가한다면 대체 투자의 목적은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뭐 리스크를 유지한 채 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더 높은 수익을 얻거나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수익을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올려주거나 또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더 리스크를 낮추거나 주어진 수익에 대해서 위험성이 더 낮은 포트폴리오 결국은 총 믹스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뭐 수익을 조금 더 올리거나 리스크를 줄여주거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이런 개념이 대체 투자라는 녀석의 좀 목표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보시고요. 개념 2예요. 연결되는 거고요. 자산을 운용한 모든 기관은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뭐 주식 채권 막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몇 프로니까 대박이 아니라 목표와,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LDI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Liability Driven Investment라고 해서 국민연금이든 보험사든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은 저희 국민들한테 연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지급해야 될 부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라고 하죠. 부채들의 뭐 추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매칭을 해서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국민연금 500조를 굴려서 1000조가 되냐 아니면 쫄딱 망해서 100조가 되냐의 그런 베팅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확정적인 예를 들어 500조면 확정적으로 600조를 정확히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1000조 아니면 100조 뭐 오르와 나스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지급해야 될 의무에 매칭해서 투자를 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드리븐 부채 쪽에서 결정한 투자 부채가 먼저 결정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장기 목표 수익률 결국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라인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는 원해 라는 걸 뭐 그걸 부채를 통해서 부채를 계산했더니 500조 국민연금이 무조건 600조는 돼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지급이 가능해 하면은 500조 600조가 되면은 20%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느낌의 수익률을 정해요. 이 선 이상을 해야 되는 것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 근데 우리는 대박 쪽박을 하면 안 되니까 리스크는 어쨌거나 요 안쪽으로 해. 이게 우리는 이 리스크를 넘으면 안 돼. 이 리스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수익 이상을 만들어내야 돼 라는 거면 결국은 이쪽 구간이 이제 우리가 하는 목표 구간이 되겠죠. 그쵸? 이 아래면서 수익률 이상이니까 이러한 목표 구간을 정한 상태에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 배분은 이러한 위험 수준 넘어선 안 되는 위험 수준 달성해야 될 목표 수익률 위에서 이제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리스크 리턴을 가지고 주식 채권 이런 에셋 클래스별의 그런 여러 자산군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뭐 누군 20% 누군 30%는 배분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의 결과값이 이 안에 부합되도록 구성하는 그런 게 자산 배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 자산군의 수익성과 위험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의 이런 목적은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들, 자산 클래스를 운영해서 허용 위험 내에서 그러니까 위험을 넘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달성하는 이런 이게 선제적으로 정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주식 얼마 채권 얼마 하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산 배분이란 어떤 자산을 선택해서 각 자산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여할지를 결정하고 근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리스크, 리밋을 정하고 달성해야 될 수익의 목표치를 정해서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자산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클래스 간에 어느 정도 자금을 투여해서 그 결과값이 이걸 충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을 어떻게 유지 변경할지 결정할 일련의 과정이 자산 배분, Asset Allocation이고요. SAA는 스트래터직이니까 좀 중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골, 목표치를 제시하는 거고 TAA는 택티컬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와서 변수가 바뀐 것들을 좀 시장이 바뀐 거 막상 올해 들어와 보니까 예상한 것 대비 달라진 시장 팩터들을 반영해서 미세 수정을 하는 게 TAA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네. 그러고요.
이제 그 개념 들어갈게요. 드디어 제가 하려던 게 전략적 자산 배분, 스트래테지c 애셋 얼로케이션, 택티컬 애셋 얼로케이션이고요. 자산 배분은 크게 전략적, 롱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롱텀이라는 거 안에서 숏텀의 레인지를 잡아서 숏텀 그 안에서 숏텀으로 움직이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 롱텀 부분은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 배분 목표를 설정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주식과 채권이 있다면 결국은 주식 클래스 30%, 채권 클래스 50%, 대체 투자 20% 아니면 10%, 15%, 현금 5%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산 배분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클래스 베이스로. 그런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 있죠. 많은 연구들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란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많은 연구들에서 어쩌고 저쩌고는 90% 이상이다라는 이 연구 보고서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오늘 이 내용까지가 필요해서 갑자기 본의 아니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강의가 들어왔고 사실은 7번 강의 요 많은 연구 하나인데 하나의 연구인데 요 연구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그 연구원 이 보고서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전략적 자산 배분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90% 이상. 전략적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면은 수익률의 90%는 걔가 결정한대요. 그럼 이제 매니저가 삼성전자를 더 사니, 현대차를 더 사니, 이거를 액티브하게 수익하니,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니, ETF에 하니, 대체 투자에서도 PF를 더하니, 부동산을 더하니, 이런 거는 나머지 10%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논문인데 사실은 제약 요건이 되게 많아요. 어쨌거나 일단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단 SA에는 중요하다. 클래스를 정하면 거기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90% 이상을 결정하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밝혀졌대요.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장기적인 최적 자산 배분 비중을 전략적 자산 배분 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하고요. 이거는 경제 상황, 자본시장 상황, 필요 수익률 등의 이런 것을 대형 변수죠. 큰 이런 투자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서 기금융위원회 이건 이제 해당 연금이면 연금, 기금, 보험사든 최상위 의결 기관에서 보통 결정을 하는 개념이에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 택티컬 에셋 얼로케이션은 자산 배분에 대한 동적인 접근 방법이래요. 그래서 주변 환경의 단기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 조합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거래요. 보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 수립 시점에서 했던 가정들이 변화하는데 왜 변화하냐면 저희가 2021년을 추정하려면 2020년까지의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각 클래스 간의 흔들림을 보면서 상관계수가 몇이다라는 거를 과거 자료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이 자산군들 간의 상관계수는 뭐고 목표 수익률은 뭐고 그렇다면 미세 조정을 하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되니 많이 하는 모든 리스크 리턴에 대한 변수의 그 값은 통계적 과거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 수치가 만들어냈는데 올해 들어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주식이 조금 더 뭔가 플러스적인 뭐가 생겼거나 금리가 예측한 거 대비 많이 바뀌었다거나 뭔가 메인 변수가 바뀌면 실제 클래스의 리스크 리턴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정한 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미세 조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지금 주식을 결국은 삼성전자를 더 사냐 마냐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택티컬은 어쨌거나 거시 변수가 바뀔 때 아까 주식 20% 투자하기로 했는데 주식을 21%로 하는 게 맞겠어. 이번에는 채권은 50%가 아니라 49%로 하는 게 맞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내에서 조정을 해 라는 제시된 범위 내에서 현재 바뀐 그런 변수를 반영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클래스 비율을 조정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 기초하여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아까 3년이면 예를 들어 올해 세운다면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을 수립한 후 각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변동분의 기금을 운용한대요. 그럼 이때 매년 주식은 예를 들어 2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건 이땐 21, 이땐 22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전히 5%포인트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지정해 주겠죠. 앞에 값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인데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을 제시해서 변수가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변동폭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이 부분이 택티컬 에셋 얼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한 거는 스트래터직 에셋 얼로케이션,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전술적 자산 배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술적 자산 배분인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코로나처럼 예측 불능 상황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가 아니라 더 해야 되면 허용폭을 벗어나면은 다시 기금운용위원회, 아까 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랬죠, 이 녀석이. 그럼 딴 애들도 비슷하겠죠. 일단은 SA를 설정할 최상위 의결 기관에서 연도별 SA 비율을 설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내는 변동 가능해 라고 권한을 내리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내에서의 변화는 TAA이기 때문에 한 칸 낮은 의결 기관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 세팅한 거를 더 넘어서는 한도를 넘어서면 다시 처음에 의결했던 최상위 의결 기관에서 초과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고요. 국민연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로만 좀 써있긴 한데, 국민연금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 배분 방식은 평균 분산 모형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아까 계속 저희가 말했던 리턴, 수익률, 표준 편차, 분산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 리턴 이런 모형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분산 효과가 있으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 전 시간에 말했던 그런 부분, 마코비치 교수의 효율적, 이피션트 프론티어 이런 개념은 다 평균 분산 모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연기금 채택하고 있대요. 국민연금도 그걸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근데 2021년이 현재는 또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 말하려고 이때 자료 지금 본 거고요. 평균 분산 모형은 투자 가치가 기대 수익과 위험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서 말했죠. 두 가지 팩터, 추가적으로 이제 분산을 지금 상관계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관계수는 측정하지 못해요. 아마 상관계수는 제가 알기로는 상관계수를 액티브하게 추정하기 쉽지 않고, 상관계수를 조금 러프하게 진짜 0.372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략적인 방식으로 0.5 아니면 0, 얘는 그냥 1을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훨씬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하지만 이런 상관계수를 정확히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평균 분산 모형을 통해서 만들 때 평균 분산 모형의 포트폴리오의 그 실질적인 그 비중의 두 개의 자산에 따른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상관계수를 반영을 해야 실제적인 최종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리턴 값이 나오긴 해요. 네, 그런 거고요. 제가 그런 기대 수익률과 분산 측정에서 우열을 가린다. 이거는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개념도 있었죠. 똑같은 수익률이면 리스크가 낮은 거, 똑같은 리스크라면 기대 수익 높은 거, 절대적인 우위인 자산들이 있고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했을 때도 절대 우위인 자산들도 있겠죠. 훨씬 분산 효과가 높다면은 수익률이 좀 낮아도 되는 거고요.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우열을 가리게 되는 거고요. 목표 기대 수익률에 대하여 수익률의 분산으로 측정되는 가능한 낮은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 이거는 결국 결과값. 최종 포트폴리오는 어쨌거나 일정 수준인데, 이제 그죠? 어떤 수익률, 목표를 달성하는 수익률을 이면 그 수익률 중에서는 리스크가 제일 낮은 걸 해야겠죠. 무조건 10% 해야 돼 하면 10%를 무조건 맞추는데, 10%를 맞추는 것 중에서 리스크가 제일 낮은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말한 최적이겠죠. 수익률을 먼저 매칭하면 그 다음에 리스크를 그 중에 제일 작은 걸로 결정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기금의 자산 배분은 각 자산별 중장기 전망에 근거한 전략적 자산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대충 이해되죠. 이제 2, 3년 장기적인 자산 배분하면 당연히 에셋 클래스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져야 걔네들의 비율을 3년 이렇게 중장기 전망을 할 수 있겠죠. 현금의 특성상 중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자금 유출보다 많은 적립금을 감안해요. 어쩌고 한다. 이거는 실제 투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결국은 순유입, 넷 인플로우라고 하나요? 캐시플로우가 계속 더 들어오는 돈을 더 투자하는 개념도 필요한 거.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비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500조가 600조도 될 거고 700조도 될 거고 플러스 100조 더 오는 걸 또 어떻게 배분할지, 총 모수가 커지는 것도 다 감안해서 한다는 개념이고요. 결국 평균 분산 모형에 근거한 자산 배분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한다. 자산 배분을 위해 일단 이전에 결국 목표 수익률과 허용 가능한 리스크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군에 대한 에셋 클래스별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까지 한대요. 그렇죠? 상관관계도 할 수 있죠. 해야죠. 근데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 기회에서는 어쨌거나 뭐 선까지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결과값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녀석들의 뭐 경우의 수 아니면 선을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허용되는 위험 한도 내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 자산군을 결정한대요. 어쨌거나 목표를 정하고 리스크를 넣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뭐 2라고 하면 이건 아까 앞 페이지 거 그냥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어서 가려고. 이 밑에가 새로운 내용이죠. 이러한 자산 배분 비중은 최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단계로서 실제 적용되는 자산 배분 비중이 아니다. 뭔 소린가요? 보시면은 왜냐하면 저희 애기가 맨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죄송해요. 해당 결과는 과거의 자료에 기초한 결과인 만큼 아까 말했죠. 결국은 통계적으로 추출해낸 리스크 리턴 상관계수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과거의 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에 기초해서 미래를 추정했죠. 그럼 미래의 그 통계적인 리스크 리턴이 통계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 오늘 발생하는 데이터를 반영했을 때 그런 또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투자 환경이 변화한 경우 그대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배분 비중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액티브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룰을 열어놔야 돼요. 당연히 왜냐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환경 분석, 예를 들어 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전략적 투자 비중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게 지금 TAA라 그랬죠. 그렇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당 변수의 변경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자산 배분 비중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정이 가해진다. 계속 조정해야죠. 계속 변수들이 바뀌니까. 연간 자산 배분 결정 시점을 세웠던 그런 각종 가정들이 변화함으로써 자산군들의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뭐 변화하겠죠 당연히. 월별 자산군성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아마 먼슬리로 업데이트를 하나 봐요. 이러한 TAA 개념에서의 조정을. 그리고 연간 자산 배분 비중은 그 자산 구성 비율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계속 조정된대요. 계속 그 얘기는 TAA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미세한 조정 단계를 전술적 자산 배분 정의할 수 있으며 아까 전략적이 장기적인 거고 전술적 택티컬 에셋 얼로케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매년 재검토를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모니터링도 재조정된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지금 2021년 말에 향후 3개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대한 SAA를 수립했어요. SAA를 수립했는데 1년이 지났어. 2022년 말이 됐을 때는 변수들이 바뀌었잖아요. 2022년까지 새로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다시 3개년을 추정해야겠죠. 그러면 23년, 24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죠. 조정되고 2025년을 또 새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계속 조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3년 추정하고서 3년 동안 그냥 가면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돼요. 통계적인 과거 수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에셋 얼로케이션에 대해서 WA네요. 네, 얘기했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뭐 진짜 CIO나 엄청 윗사람 또는 전체적인 숫자를 보는 리스크 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무 담당자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올라가서 윗사람이 될 거잖아요. 될 거죠? 네, 돼야죠. 그러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전 대체 투자지만 대체 투자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올라가면은 주식 채권 전체에 대한 뭐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저 같은 실무자들도 이런 에셋 얼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리스크 담당자들 같이 어떻게 보면 개별 자산에 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에셋 얼로케이션 같은 상위 개념은 당연히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에셋 얼로케이션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 시간에는 아까 앞에 말한 수많은 연구에서 에셋 얼로케이션이 수익률의 90%를 결정한다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무슨 제약 조건이 있는지 다들 알고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